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3 강의고요. 레벨 3 에틱 강의고, 지금 인터넷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업로드가 4가지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수업용 핸드아웃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프로블럼이 2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2개 수업용 자료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참고용 자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참고용은 제가 1차, 2차 때 동일하게 했던 핸드북, 네, 스탠다드 핸드북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깁스에 대해서도 협회에서 2020년도에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놨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부분 이제 핸드아웃과 슈웨이저, 특히 깁스만 슈웨이저로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2가지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시면 기준을 가지고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틱 이제 3차까지 오셨는데 에틱 출제 비중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1차에서 사실 에틱 비중이 가장 높았고 2, 3차 가면서 10%에서 15% 정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주제별 출제 비중을 보면 레벨 2 때는 좀 쉬우셨죠. 왜냐면 CNS, 저희가 1차부터 배웠던 CNS만 나오고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의 지문이 길어져가지고 언어형을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가서는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2가지가. 자, 거기서 이제 스탠다드 7-22 제가 1차부터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전히 2차와 똑같습니다. 문제 유형도 똑같고요.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 유형, 내용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레벨 2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셨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 후반부 같은 경우는 거의 1, 2차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앞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가장 좀 어렵다고 느끼고 3차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바로 깁스입니다. 깁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협회 CFA를 하면서 왜 깁스 같은 거 배워야 되나 이런 좀 의문점도 배우시고 이렇게 할 텐데 저도 수업 기간 때 깁스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깁스가 인트로덕션이었고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오버뷰입니다. 오버뷰.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오버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게 깁스였는데 지금 내용이 오버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제 교재와 슈웨이저만 커버를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를 좀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다. 근데 정말 이게 난해한 게 좀 이따 슈웨이저도 보겠지만 0에서 5%예요. 전체 우리 시험 중에 0에서 5%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뭐 이런 말 하면은 협회 위반, CNS 위반이긴 하지만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깁스가 당연히 나왔고요. 3차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에세이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깁스가 에세이까지 나가면 정말 답이 없고 5%를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5%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3차에서는 깁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에셋 매니저 코드를 볼게요. 에셋 매니저 코드는 에셋을 매니지하는 그런 투자 회사에서 어떠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CNS랑 많이 겹쳐요. 하지만 위험관리라든지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NS 일단 제가 이번 강의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SM 메이저 코드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똑같은지 제가 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틀린 거, 다른 거 그러니까 CNS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것들에 한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3차에서는 깁스가, 물론 당연히 CNS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2차까지 붙었다는 거는 에텍이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깁스가 굉장히 키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1, 2차 동일하게 수업 교재가 CNS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씩 지금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한 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는데 에틱을 시작한 지 그래서 이제 1차 때부터 제 수업을 들어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줄이시라고 제가 내용과 설명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내가 너무 자신 있다. 그럼 뒤쪽 일부분은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깁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
깁스부터 합니다. 깁스부터. 강의 시작을. 왜냐면 CNS부터 여러분들 들으면 또 지겨우시잖아요. 그래서 또 깁스만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 2, 3차, 4, 길게는 4차까지는 깁스를 먼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저도 많은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윤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개념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책을 읽지 않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컴플레인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을 받아서 이번 강의부터는 깁스의 경우에 한해서는 좀 슈에이저를 좀 자세하게 다 읽으면서 커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슈에이저에 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1, 2차 때 제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스탠다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떼기 좀 1, 2차 때 그래도 다른 게 잘 맞아서 애떼기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면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떼기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느낌적으로 푸시는 겁니다. 예, 느낌적으로. 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위반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헷갈리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요소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로지컬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3차 테스트뱅크 때도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키팩트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출제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이유가 없이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한 문장은 그 위반이 된다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문장을 찾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론을 배운 거에 대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터디 중에는 우린 당연히 이론 중심으로 다른 그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은 이론 중심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건 윤리는 어떻게 보면 좀 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판례, 법이라고 보면은 판례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키팩트를 찾는 것도 결국엔 사례를 통해서 아,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부합하는 주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결국엔 사례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차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 있는 그리고 프랙티스 핸드북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냥 읽고 답하는 끝이 아니라 키팩트를 찾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 사례 중심으로. 자, 그래서 1, 2차 때에도 동일한 계속 문제인데 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P사의 애널리스트인 PC. 그리고 이게 지문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경우에는 네모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이다 하면 그 밑에다 노트에다 이렇게 직원을 적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성 이름 나오지만 영어에선 이름 성이 나오기 때문에 꼭 성의 첫 번째 대문자가 보통 뒤에 계속 기억을 하면 그 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P사의 애널리스트인 사무엘 피터 씨를 우리가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문이 길어지면서 아, 이 P사에 다니는 P씨였지 라고 기억할 수 있게 노트로 한번 쓰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사에서 P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B사에서 하고 있는 CEO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콜을 진행한 동안 여러 영업사원이 사무실 들락 나왔고 영업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어요. 그들은 근데 영업사원들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내년에 영업이익 감소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고객들에게 매도를 시킨 거죠. 자, 이게 어떤 주제죠?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주제죠. 네, 두 번째 A의 주제인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에 대한 주제예요. 자, 이 1번은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요. 트랙이더인 NC는 다른 회사의 틀을 없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틀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N은 회사 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부터 수십만 주를 구매하러 받았고 이런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적극적 주문을 실행했어요.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1차 때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자, 이게 만약에 느낌적으로 푼다면 여러분들 1, 2번이 틀린다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론을 먼저 하고 키팩트를 찾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1번은 위반이고 2번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의 A의 주제,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은 크게 Material과 Non-Public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Non-Public이라는 거는 쉽잖아요, 확기. 예. 만약에 IR을 통해서 아니면 뭐 애니얼 리포트를 통해서 나타낸 정보다. 그러면은 non-public이 아니라 public이잖아요. 그 외에 컨퍼런스 콜을 하든지 뭐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은 non-public이에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트리죠.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예요. 이해되셨죠? 시장 가격. 네.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분들 주식을 해왔다면 당연히 아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서 나온 얘기냐. 왜냐면 누구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뭐 아는 친구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이게 뭐 대박이 날 것 같아. 뭐 내년에 영업이 크게 감소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소스로부터 얻어야만 그거는 우리를 매트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매트럴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려는 건 결국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냐.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전달한 거냐, 통해 들은 거냐가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액션을 했을 때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이 위반이라는 거예요. 예, 22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였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사례는 뭐죠? 당연히 내년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고 누가 얘기해 준 거야? CEO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액션해도 안 되고 상대방이 또 특히나 컨퍼런스 콜이었잖아요. 그건 non-public인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액션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액션하도록 놔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사원들이 이 내용을 듣도록 파이어를 못 쳤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액션하게 내버려 뒀으니까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이해되셨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는 어떤 거예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예요. 그렇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지만 이 트레이더라는 거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어쨌든 전에 들었던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결국에는 매터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액션을 해도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위반이고 2번이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 해보셨다. 그리고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뒤쪽에 좀 CNS 강의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전체 그래서 모듈이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1에서 5까지 있어요. 1에서 5까지. 그래서 1, 2는 우리가 배웠던 CNS에 대해서 정말 교재가 그냥 똑같습니다. 1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습니다. CNS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결국엔 다 1, 2, 3이 다 CNS예요. 그리고 4번이 SM 메이저 코드고 5번이 깁스예요. 깁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말씀드렸지만 5번부터 나갈 거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계속 뭐 제가 강의 하면서 전략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차 윤리를 공부를 하시려면 강의 먼저 특히 깁스는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제가 수혜적으로 같이 읽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미술춤 부분이나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들을 꼭 다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 번에 항상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이 프랙티스 프로블럼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3시간 이상 정도를 프랙티스 프로블럼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저랑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문제를 푸신 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 같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커리큘럼 프랙티스 프로블럼 그리고 특히 CNS 같은 경우는 테스트 뱅크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윤리에서 좀 좋은 점수를 얻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정리하고 뭐 강의를
그 교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강의를 그 교재를 대폭 변경을 했습니다. 3차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강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 예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좀 강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겨운 깁스에 대해서 좀 재밌지는 않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강의 교재를 최대한 시각화해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각 모듈별로 제가 좀 먼저 그 교재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슈에이저를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슈에이저 먼저 볼게요. 291페이지. 네, 슈에이저 291페이지. 네, 슈에이저 291페이지. 자, 이그젠 포커스 볼게요. 이그젠 포커스. 자, 291페이지. 네, 핸드아웃 볼 건데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서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깁스는 not considered part of ethic인데 10에서 15%가 이그잼에 나오죠. 에틱 자체는 그쵸? 네, historically 깁스는 0에서 5% 나와요. 전체 시험에서 0에서 5%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깁스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틱에서 3차에만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이것 때문에 0%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나왔을 때 거의 5%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체 시험에서. 네, 그렇다면 이 5%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내용이 나죠. 그 exam이 때때로 it has been tested constructed response question. 네, 에세이로도 나오고 깁스는 근데 pretty far down the list of favorite topic. 그쵸? 그 캔디데이트들이 좋아하는 토픽이 아니에요. 다 싫어하세요. 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에틱과 같이 you must know the concept and principle to apply them to specific situation to identify compliance or non-compliance. 똑같아요. 결국엔 어떤 것들이 깁스의 기준에 위배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0에서 5%밖에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 승패를 여러분의 합격과 패스와 넌패스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3시간은 또 집중해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핸드아웃 4페이지 가겠습니다. 핸드아웃 4페이지. 핸드아웃 4페이지. 핸드아웃 4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글로벌, 깁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예요. 자, 앞에 한번 봐보시면 글로벌하게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타내고 싶은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투자의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결국 뭐야?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이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익률을 나타내고 싶을 때 좋게 수익률을 어떻게든 기준을 바꿔서 어떻게든 더 좋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하겠어요? 당연히 기존 고객들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2개월 동안 퍼포먼스를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5%예요. 근데 마지막 12월 달에만 망한 거예요. 그래서 11개월만 했을 때는 플러스 20%인 거예요, 수익률이.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 운영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11개월만 얘기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운영사들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지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FA 협회에서 만든 게 이 깁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 깁스. 그래서 깁스는 자발적인 셋의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투자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자발적인 셋이에요. 네, 누구나 이센셜한, 필수적인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미니멈 셋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 CNS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틱 스탠다드도 결국엔 미니멈이 있잖아요. 미니멈.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나다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이거를 클레임 하냐? 내가 깁스를 준수한다고 누가 얘기할 거냐라는 거죠. 깁스를 누가 준수할 거냐? 자, 크게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 운용사예요.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여러분 들어봤던 그런 업체들 자산 운용사가 당연히 내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어떠한 수익이 났다라고 우리 고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내가 수익을 누군가의 자산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운영을 했을 때 그 성과를 나타내고 중 첫 번째가 투자 자산 운용사들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에셋 오너들이에요. 에셋 오너.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잘 마음에 안 나올 텐데, 에셋 오너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결국에 국민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국민들한테 우리의 자산의 수익, 국민연금을 받아가지고 운용했던 그 운용의 수익이 몇 프로인지 나타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에셋 오너들도 이 깁스를 준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버리파이어도 있어요. 우리가 깁스 준수를 투자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펌이나 에셋 오너들이 우리가 깁스를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깁스 준수하는 게 굉장히 잘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3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4다 회계법인들이 와가지고 얘네 내가 확인해 봤는데 내 제3자로서 얘네들 깁스를 준수한다고 그랬어가지고 내가 확인해 봤는데 오케이야 잘하더라. 이렇게 버리파이어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엔티티들이 각각 깁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 깁스를 아까 투자자산 운용사나 에셋 오너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이해 안 되실 테니까 좀 칠판에 다시 해볼게요. 자, 깁스를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펌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펌이 깁스를 준수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예요. 자, 이것도 마음에 안 나와도 되시겠지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같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금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당 투자하는 자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 SMA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 계좌 하나에, 그 자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이 계좌 하나에, 이거 자체도 이제 포트폴리오로도 볼 수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가 투자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풀드 펀드라고요. 풀드 펀드. 이해됐죠? 내가 투자자가 한 명이다.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 그 다음에 2명 이상이다. 그럼 풀드 펀드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겠죠? 리미티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 어카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가 아니라 브로드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다수가 어떠한 걸 투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뮤추얼 펀드 같은 거죠. 그리고 리미티드는 내가 아무나 여기에 이 펀드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같은 거죠. 헤지펀드는 여러분들이 헤지펀드 회사나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한다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블릭,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은행 가서 아니면 증권사 가가지고 계좌 개설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세 가지 투자자들이 자산 운용사한테 예를 들어서 자산 운용사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맡긴 그 자산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똑같이 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고. 이 자산에 대해서 그 투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블랙락이다 하면은 이 각각의 어카운트에 대해서 수익률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네, 이해되시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개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큰 고객들이 별도의 투자자가 하나인 기관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어카운트가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4페이지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가 투자자가 한 명인 건데 개인 투자자 또는 연기금의 분리 계정 구조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연기금의 경우는 직원별 관리되는 분리된 계정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걸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그 밑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benefit to client. 왜 이런 걸 왜 하냐? 클라이언트죠. 이분들이 결국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인데 뭘 comparable,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깁스를 비교를 가능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성이 좋고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벤치마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시된 과거 현재 성과에 대해서 비교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의 수익이 나왔다. 그럼 투자자들한테 우리 25%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그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깁스에 준용해요. 그래서 기준을 글로벌리 우리 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도 25%가 맞아요 라고 했을 때 더 자신감을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인베스터 당연히 어트랙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이거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봐주세요. 그러면 깁스 스탠다드는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깁스는 2020년 에디션 제가 지금 올려놨던 참고용 두 번째 자료를 보면 깁스 스탠다드를 CFF에서 얘기를 하는데 2020년 에디션이 지금 최신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한 가지 문서가 아니라 세 가지 문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준서죠. 기준서가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근데 왜 세 가지냐? 그 기준서가 첫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펌을 위한 기준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 같은 에셋 오너들이 지켜야 되는 기준서로 나오고요. 버리파이더리 파이어가 지켜야 되는 기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스탠다드는 퍼포먼스 스탠다드는 어떠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준인데 그게 각자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으로서 어떤 국민들한테 성과를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펌으로서 성과를 나타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별도로 기준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LOS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배울 거는 앞으로 여기에 한정해서 배운다는 거죠. 여기가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배울 거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펌에 대한 기준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펌이라는 스탠다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펌이 이걸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에셋 오너들 중에서도 내가 compete for business.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연기금인데 기금들인데 그냥 기금인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회사랑 경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니까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러한 에셋 오너들에 한해서 이 기준을 쓸 수 있다. 네, 여기까지만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스탠다드를 세 가지가 있는데 인베스트 매니지 펌이라는 별도의 기준서가 있는데 에셋 오너들 중에 경쟁, compete for business 하는 에셋 오너들은 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추가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S는 우리 여기에 다 집중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그냥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데,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깁스는 1차 때 배웠지만, 펌 와이드 베이스예요. 자, 거기에 제가 더 5페이지죠? 굉장히 볼드로 쳐놨죠? 펌 와이드 베이스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깁스를, 투자 인베스트 매니지 펌인데, 나 깁스를 우리 A라는 포트폴리오에만 준수하고 있어. 못하죠. 혹은 내가 에쿼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만 깁스를 준수하고 있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전체가 firm wide base로만 뭐 한다고요? comply 할 수 있다고요. 되시죠? 네. 이 키워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firm wide base. complies all, not just some of the GIBS standard requirement. A firm is defined as 그리고 그래서 firm이 중요해요. firm. 그쵸? firm wide base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글로벌하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firm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 깁스는 firm wide base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firm이 뭐냐? firm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거의 답을 distinct business entity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firm wide base로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여러 회사가 계열사도 많아. 그럼 firm wide base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firm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distinct한 비즈니스 엔티티다. firm.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distinct한 비즈니스 엔티티는 뭐냐? 첫 번째, 에셋에 대한 디스크리션을 가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데만 우리가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그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에 나온 예를 한번 봐볼게요. 자, 레지너럴 뱅크 케이스라는 커리큘럼에 제가 뭐 그걸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 고객 부서가 있고 기관 고객 부서가 있어요. 이게 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가 개인 고객 부서랑 기관 고객 부서가 있는데 다 기능들이 있어요. IB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인 고객 부서에서 야, 우리만 깁스 컴플레인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만 깁스를 컴플레인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의문이 있었겠죠. 그러면 너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 맞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우리가 그 깁스를 준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 예를 들어서 단순 자산만 별도돼 있고 펑션이 예를 들어서 안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가 아니에요. 근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별도로 돼 있고 시큐리티 리스트도 어프로브가 별도로 돼 있고 어떤 결정, 디스크리션도 다 별도예요. 그러면 서로 각각 깁스를 준수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공통으로만 써야 되는 공통의 기능이 있으면 우리는 디스팅트한 비즈니스 엔티티라고 못하는데, 여기처럼 지금 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원 부서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트레이딩, 리서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가능한데,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 같은,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클레임해야 되지 일부만 클레임할 수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무나 중요하고 진짜 이게 정말 간단한데, 알고 보면 간단한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여기서 그 나중에 테스트뱅크나 문제를 푸실 때 뭐 한 30-40% 문제가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산 운용사예요. 인베스트먼트 펌인데 운영 중인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운영 중인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SM에는 Separate Management Account,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베스터가 하나인 그 포트폴리오죠.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여러 가지 있고, 우리가 그 뮤추얼 펀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 운용사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Separate Management Account의 포트폴리오들도 많고, 그다음에 풀드 펀드도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많은데 우리 컴포짓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실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Segregate Management Account, 그러니까 뭐예요? 인베스터가 한 명, 투자자가 한 명인 거예요. 네, 투자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카운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하나의 수익률을 얘기해서 다른 제 잠재 고객한테 얘기하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특성이 굉장히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이 각각의 세그리게이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내용을 보고 이걸 어떤 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으면, 이런 게 100개예요, 어카운트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수익률을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자산 운영을 잘하는지 모를 거예요. 반면 풀드 펀드 같은 경우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전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 도메스틱 그로스 펀드 에쿼티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펀드명 자체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익을 바로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얘네 이런 거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수익률을 보고, 과거 수익률을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컴포짓이라는 거예요. 컴포짓. 이해됐죠? 복합체. 얘네들 중에 이런 다양한 SMA 포트폴리오 중에 유사한 전략을 가진 애들끼리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진 컴포짓으로 만든 개념인 거죠. 이게 바로 컴포짓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게, 아, 그럼 풀드 펀드는 다 여기 컴포짓에 못 들어가냐? 또 그건 아니에요. 동일한 목표를 가진 SMA들이 투자한 풀드 펀드에 한해서는 컴포짓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컴포짓에 나온다는 내용 자체가 세퍼레이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 대한 전략을 그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특정 전략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나온 개념이 컴포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내 주식형 투자하는 세퍼레이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를 그룹핑 해봤더니 걔들의 성과가 몇 프로였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컴포짓이 왜 나왔는지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얘네들 중에 이 많은 separate management 어카운트 중에 어떤 애들을 컴포짓에 넣을 거냐라는 이슈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얘네들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 이러한 애들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냐면 첫 번째, actual한 거. 반대 개념이 뭐야? 시뮬레이트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 성과를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피페잉이요. 내가 반대 개념은 뭐야? 넌피페잉이죠. 내가 돈을 안 받고 지금 자산 운영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가 디스크리션. 넌 디스크리셔널 있죠? 이게 뭐예요? 내가 전략을 크게 가지고 있고 내가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제약 없이 투자가 가능해요. 그 어떤 IPS 항목 안에서. 그럼 디스크리셔널인데 아예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어떤 주식에 몇 프로를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나의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자율성이 없으면 넌 디스크리셔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퍼레이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어떠한 주식에 투자, 그 국내 주식에 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투자해 라고 하면 디스크리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국민연금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삼성전자 뭐 어디에만 몇 프로씩 해 라고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넌 디스크리셔널이에요. 이러한 세퍼레이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엔드 조건인데 액츄얼 하면서요 P를 지불하고 있고요. 디스크리셔널리한 separate management account의 경우에는요, 포트폴리오로 할게요.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요, 최소한 하나의 컴포짓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두 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컴포짓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액츄얼하고 피페잉하고 디스크리셔널리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컴포짓 최소한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뒤에.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옵션 있죠. 반대 경우 시뮬레이트예요. 그러면 안 넣어도 돼요. 네. 시뮬레이트면 넣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넌 디스크리셔널이에요. 이것도 저 컴포짓에 넣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둘 다 안 돼요. 시뮬레이트랑 넌 디스크리셔널 아예 넣으면 안 돼요. 그치만 넌피페잉인, 액츄얼인데 넌피페잉이면서 디스크리셔널은 어때요?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이해되시죠? 너테 디스클로즈는 해달라는 거죠. 무조건 안 넣어도 되는데, 저 컴포짓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컴포짓이라는 거는 separate management account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것들 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객들의 어떠한 그 컴피적인 이슈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룹핑 해가지고 그룹핑해서 컴포짓이란 개념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컴포짓을 보고 그 신규 투자자들이나 기존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런 전략에는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이 났구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컴포짓이라는 개념이고, 근데 어떠한 거는 체리피킹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포트폴리오 넣고 어떠한 포트폴리오 뺄 수 있으니까 아예 스탠다드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저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액츄얼이고 휠페이이고 디스크리셔널이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최소 하나의 컴포짓을 무조건 넣어야 돼. 좋든 안 좋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 이런 내용들이 6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쉬우도록 뭐 별 도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펌 운영적인 자산이 있는데 풀드펀드 대부분은 그냥 제외된다고 일단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액츄얼하고 피페하고 디스크리셔너리 must be included in at least one composite 하라는 거죠. 이해됐죠? 최소한 한 오른쪽 박스 위에 있죠? 최소한 컴포지트 1, 2, 3, 4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하나에 무조건 넣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하나니까. 그리고 컴포지 포함 조건은 액츄얼 피페잉 디스크리셔널이고 미포함 조건은 시뮬레이트나 non-피페잉이나 디스크리셔널이는 안 넣는데 non-피페잉만 옵셔널하게 넣어도 상관은 없다. 네, 이거에 대한 개념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사실 이 표만 알고 있어요. 위에는 뭐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 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거의 20% 이상의 문제는 풀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마이드 베이스랑 컴포짓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형태.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제 헷갈리실 텐데 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풀드펀드랑 풀드펀드 중에 두 개가 있고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가 있고 자 이렇게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설명드렸지만 몰펌 피페잉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최소한 컴포짓에 하나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풀드펀드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치만 조건부가 있어요. 이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Pooled funds that are also offered as segregated account. 자, 이 문장이 저도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segregated account가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성장주에 투자하는 segregated account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은 목표와 투자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 어카운터들이 풀드 펀드에 넣은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카운트들이 모두 다 같은 전략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풀드 펀드에 넣은 경우에 한해서만 여기에 컴포짓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드 펀드는 안 넣는데 정말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 같은 그런 느낌의 풀드 펀드만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투자들이 풀드 펀드와 동일적으로까지 별도의 세그리게이트 어카운트에 한해 포함되고 이외에는 아예 계산도 나중에 보시면은 따로 있어요. 리미티드, 그러니까 컴포짓에 대한 타임 웨이트 리턴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드 펀드에 대한 타임 웨이트 리턴이 따로 목차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섹션에서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컴포짓은 세그레이트 어카운트에 한해서 한다.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얘기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캘큘레이션인데 그건 좀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슈웨이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웨이저 292페이지. 네, 슈웨이저 292페이지.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92페이지 볼게요. 자, 모듈 33.1 깁스 오버뷰 더 깁스 스탠다드. 자, 깁스는 뭐냐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깁스는 뭐예요? 발렌타리 셋이요. 그죠? 발렌타리 셋. 그러니까 자율적인 셋이요. 필수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쓰든지 안 쓰든지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they are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 of full disclosure, fair represented performance result. 그죠? 결국에는 뭐예요? 퍼포먼스 리절트에 대한 full disclosure를 하고 fair하게 representation 하라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 맨 밑에 and consultants are better equipped to fairly assess historical investment performance. 그래서 이런 historical, 과거의 투자 성과를 fairly하게 평가하는 걸 위해서 방법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 더 깁스는 not all encompassing. 그쵸? 깁스라는 거는 이 스탠다드, 이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Because there are no practical way for standards to address every possible situation. 그죠? 모든 상황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깁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View as, 자 밑줄 쳐주세요. As a minimum set of investment performance presentation standards. 최소한의 셋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셋.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세 번째 문장. 그 문단. 더 2020년 에디션의 깁스 스탠다드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떤 섹션이죠? 인베스트먼트 메이지 펌에 대한 기준이 있고 1번, 거기 위에다 1번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번은 에셋 오너들, 국민연금 같은 애들 3번은 for verifiers.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섹션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
The asset owner who manage asset for organization, participant, beneficiary, and compete for business. 자, 거기 밑줄 compete for business. 내가 에셋 오너라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뭔가 경쟁을 하고 있으면 뭐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섹션 중에 for firm을 위한 것도 쓸 수 있다고요. 제가 아까 현대아웃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우리는 for firm에 대한 거를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에셋 오너들 중에 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for asset owner 기준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verifier는 third party인데 verification을 이제 인베스트먼트 펌이 깁스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해주는 업체죠. 그래서 보통 회계법인들이 많이 하고, 근데 더 LOS는 뭐에 포커스 맞춘다고요? 그 세 가지 섹션이 있지만 우리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펌에 관한 스탠다드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 이 LOS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굳이 에셋 오너나 버리파이어에 대한 거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번째 문단 볼게요. 네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클라이언트로 시작하는 거. 클라이언트는 those investment firms treasure via segregated account. 클라이언트는 segregated account라고 하고, 반면에 인베스터는 뭐예요? 투자자들은 뭐라 그래요? 풀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인베스터면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여러 풀드 펀드에 온 투자자들은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근데 the term client and investor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그러니까 별로 구분은 굳이 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93페이지로 가볼게요. 293페이지. 그래서 목표, 스코프, 베네핏이 뭐냐? 깁스의 이런 세 가지가 뭐냐? 자, 왜 깁스를 하냐? Advance the interest of investor, increase their confidence. 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두 번째 네모. provide accurate and comparable data. 그쵸? 다른 데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자들한테. 다른 회사랑 비교하거나 그 기준, 그 포트폴리오에 구분할 수 있게, 잘 비교할 수 있게 만든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create globally acceptable standard. 그죠? 글로벌리 똑같은 걸 사용한다면, 우리 글로벌 사회니까 글로벌한 투자자들도 깁스를 준수해? 그러면 이 기준은 내가 하는 기준이네? 그럼 믿고 투자 맡길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리. 그리고 facilitate 할 수 있거죠. fair confidential. 그죠? 공정하게. 기준이 똑같이 해야지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거잖아요. 그리고 encourage self-regulation. 그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스리딩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스코프 볼게요. 스코프는 다섯 번째 줄에 segregated account 있죠? 거기서 들려볼게요. segregated account는 포트폴리오 owned by single investor. 설명드렸죠? 싱글 인베스터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국민연금 같은 거죠. 때때로 그거는 separately managed account, SMA라고도 한다. 그리고 풀드 펀드는 also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런데 싱글 인베스터에 의해서 투자되어 있지 않은 거죠. 반면 그 풀드 펀드 중에 브로드랑 우리가 리미티드가 있는데, 브로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Subject to regulation available to general public. 그렇죠. 당연히 제너럴하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제너럴하게 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경우엔 브로드 디스트리뷰션 풀드 펀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디스트리뷰션 풀드 펀드는 뭐예요? 제너럴 퍼블릭이 안 되는,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지 않고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리미티드 디스트리뷰션 풀드 펀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코프를 보면 as follow, 첫 번째 네모, gives compliance can only be claim owner. 자, 거기에 밑줄 치고 별표를 쫙 쳐야겠죠. 뭐예요? firm wide base. firm wide base. 네, firm wide base 들어가고 그 밑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네모, the claim gives compliance. A firm must comply with all, not just some. some으로 일부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짝대기, the gives standards also include recommendation. which are optional.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천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위쪽에 이런 어떠한 베네핏들 때문에.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294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